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다무는 것이 비겁함이 아니다. 때를 알고 말을 아끼는 것이 지혜다. 여러분, 그때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하며 밤새도록 후회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위기에 휩쓸려 혹은 무심결에 내 가정사를 털어놓았던 순간들 말입니다. 우리는 평생 질문하면 답하는 것이 예의다, 솔직한 것이 최고다라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정이 많아서 남이 물어보면 성실하게 대답해 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죠. 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이러한 태도가 여러분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세상에는 대답하는 순간 내 얼굴에 침을 뱉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무심코 뱉은 한마디가 돌고 돌아 내 등 뒤에 비수가 되어 꽂히는 일들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입을 열수록 가벼워 보이고 만만해져서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만, 어떤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있는데도 묵직한 위험이 느껴져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대답하지 않을 권리를 얼마나 지혜롭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정직함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해야 할 것을 말해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존엄은 무너지고 타인의 먹잇감이 되기 쉽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질문에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할까요? 오늘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를 빌려 여러분의 삶에서 절대 대답해선 안 되는 질문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입을 열어 대답할수록 여러분의 품격을 높여주는 지혜로운 대화법이 무엇인지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품격 있는 어른이 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인간관계가 한결 편안해지는 지혜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절대 대답해서는 안 되는 질문은 무엇인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돈에 대한 질문입니다. 69세의 이정순 어르신은 경로당에서 알게 된 봉희 씨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함께 점심을 먹다가 봉희 씨가 물었습니다. 언니, 요즘 연금이 얼마나 나와요? 어르신은 별 생각 없이 한 달에 75만 원 정도 받는데 많지는 않지만 혼자 살기엔 별 불편 없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로당 다른 회원이 이 어르신이 연금을 75만 원씩 받는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자신은 40만 원도 채 안 되는데 부럽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달이 지나고 모임 회비를 걷는 시간이 오자 누군가 어르신은 형편이 좋으시니 조금 더 내셔도 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당황스러우셨습니다. 자신의 경제 상황이 이곳저곳에 퍼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기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고 어떤 사람은 당연히 더 내야 한다는 표정을 지었죠. 어르신은 그날 밤 그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던 자신을 후회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아무 해도 없이 자연스럽게 한 대답 한마디가 경로당 안에서 자신을 형편 좋은 사람, 더 내야 마땅한 사람으로 규정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심리학에는 경제적 낙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대의 경제적 수준을 알게 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의 전체 가치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경제 상황이 공개된 사람은 2가지 중 하나로 나뉜다고 합니다. 돈이 많다고 알려지면 시기와 이용의 대상이 되고, 돈이 적다고 알려지면 무시와 동정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75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말한 순간 사람들은 어르신을 연금을 75만 원 받는 사람, 우리보다 여유 있는 사람으로 제정해버린 겁니다. 연구가 밝혀낸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한번 형성된 경제적 이미지는 거의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중에 어르신이 병원비로 돈을 많이 쓰셨다 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분을 형편이 괜찮은 사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그 사람의 가치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 생활 중 깨달음을 얻으셨던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이가 선생님의 재산에 대해 묻자 선생님은 솔직하게 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재산이 적다는 소문이 돌자 사람들은 선생님을 가볍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학문이 높으신 분인데도 경제적 형편만으로 평가받으셨던 것입니다. 반대로 책을 팔아 약간의 돈이 생겼다는 소문이 돌 때는 온갖 부탁과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선생님은 깨달으셨습니다. 재물에 많고 적음을 함부로 밝히는 것은 스스로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다. 많다 하면 탐욕의 대상이 되고 적다 하면 업신여김의 대상이 된다. 군자는 자신의 살림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다. 선생님은 이후 경제 상황을 묻는 질문에 하늘이 주신 대로 살아갑니다. 라고만 하시며 구체적인 답을 피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리 대처하십시오. 누군가 연금이 얼마냐, 퇴직금이 얼마냐 물으면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지 마십시오. 그 숫자가 여러분의 이름표가 되어버립니다. 그저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지요 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방긋 웃으십시오. 이것이 가장 품격 있는 대답입니다. 자식들이 얼마나 주냐고 물으면 다들 비슷하지 않겠어요? 라며 웃어 넘기십시오. 그래도 대충 얼마나 되세요? 라고 더 캐묻더라도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웃으며 같은 말을 반복하십시오. 세상에는 선을 넘으며 타인의 경제적 형편을 집요하게 캐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들에겐 구구절절한 설명 대신 그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침묵으로 단단한 경계선을 그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품위를 유지하며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세련된 태도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은 상대가 곤란해할 정도로 깊이 파고들지 않습니다. 경제 상황은 오직 나 자신과 생계를 함께하는 배우자, 그리고 흐름을 알아야 할 자녀 정도만 공유하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자식과 가정사를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꼭 한 명씩 있는 만나면 피곤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화를 시작하면 자식 이야기로 시작해서 자식 이야기로 끝나는 분들입니다. 크게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는 자식 자랑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유, 우리 큰딸이 이번에 대기업 임원 됐잖아. 연봉이 얼마인지 알아. 사위가 이번 생일에 유럽 여행 보내준다는데 내가 귀찮다고 했더니 굳이 티켓을 끊어왔네. 아이고, 귀찮아 죽겠지 뭐야. 듣는 사람의 속은 생각도 안 하고 1시간씩 자랑합니다. 듣는 사람은 속으로 그래, 너 잘났다 하며 혀를 내두르죠. 두 번째는 입만 열면 내내 하소연하는 분들입니다. 말도 마라. 우리 아들은 지 어미가 아픈데 문자 한 통이 없다. 키워봤자 다 소용없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자식을 뒀는지 몰라. 이런 분들은 만날 때마다 레퍼토리가 비슷합니다. 듣는 상대도 처음에는 위로해 주다가도 나중에는 저 집안은 콩가루인가 보다 하며 무시하게 되죠.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 처음엔 부러운 마음도 생기고 같이 욕도 해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갈 때는 아우, 지겨워. 또 그 소리 하며 고개를 젓지 않으셨나요? 여러분이 무심코 내뱉은 자식 이야기가 남들에게는 이와 비슷하게 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식 이야기를 했을 때 타인의 반응은 심리학의 두 가지 용어로 설명됩니다. 바로 샤덴프로이데와 시기심입니다. 자식 자랑을 하면 상대는 겉으로는 박수 쳐주고 축하해 주지만 속으로는 꼴 보기 싫다, 재수 없다는 시기심이 발동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상대방에게는 박탈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식을 흉보면 상대방은 겉으로는 위로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저 정도는 아니지 라며 은밀한 안도감을 갖게 되죠. 심지어 부모가 내뱉은 자식에 대한 불만과 불평은 발이 달려온 동네를 돌고 결국 자식의 귀까지 들어갑니다. 엄마는 왜 내 욕을 하고 다녀? 라며 부모 자식 관계를 파탄내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죠.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가문의 기품을 지키는 법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집안의 규율이 엄격하고 화목한지 아닌지는 그 집안 사람들이 밖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밖에서 집안의 허물을 떠벌려 스스로 가문을 깎아내리지만 지혜로운 자는 입을 다물어 집안의 위엄을 지킵니다. 자식의 허물은 부모가 덮어줘야 할 것이지 남들에게 안주거리로 내어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요즘 아들은 뭐해? 딸이랑 사이 좋아? 하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다들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라고 담백하게 답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자녀 이야기를 집요하게 묻는 사람은 여러분의 가족을 평가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걱정하는 사람은 가족의 사생활을 먼저 파고들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가족에 대한 질문에는 중립적으로 답하고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다들 바쁘게 살죠. 라는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깊은 속마음을 묻는 질문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 마음이 너무 약해진 어느 날 새벽, 외로움과 우울감이 밀려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전화를 겁니다. 영자야, 나 사실 사는 게 너무 허무해. 요새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자. 남편 생각도 지겹고 자식들도 다 남 같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 라며 친구에게 밑바닥의 감정까지 다 보여줬습니다. 친구는 그래, 내가 다 안다. 힘들었지. 하며 같이 울어주며 위로해줬죠. 그 순간만큼은 정말 마음이 가벼워지고 누군가에게 이해받는 것 같아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사소한 오해로 시작된 말다툼 때문에 그 친구와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털어놓았던 그 새벽의 비밀이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동네방네 소문이 다 퍼졌죠. 걔 속이 꽤 어둡잖아. 수면제 없이 못 잔대. 그래서 사람을 이상하게 몰아가더라. 너도 조심해. 결국 내가 가장 힘들 때 위로받고 싶어 꺼냈던 진심이 나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회적으로 나를 매장시키는 칼날이 되어 내 심장에 꽂혀버린 거죠.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노출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적절한 자기 노출은 관계의 친밀감을 높입니다. 하지만 감당하기 힘든 깊은 속내나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권력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정보를 가진 쪽이 권력을 쥐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간관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는 것이 험난한 현실입니다. 한때의 감정에 취해 털어놓은 치명적인 약점은 관계가 변했을 때 나를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빌미가 됩니다. 이것은 상대를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나를 보호하라는 뜻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지독한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외롭다고 남에게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군자는 홀로 있을 때 그 마음을 삼가고 단속한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헛된 생각과 감정들을 남에게 보이지 말고 스스로 다스려 내면을 채우는 재료로 삼아야 한다. 외로움은 남에게 구걸하여 채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학문과 수양으로 채우는 것이다. 그래야만 비로소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 된다. 누군가 요즘 마음이 어때? 많이 외롭지 않아? 라고 질문해 오면 긍정의 언어로 단단히 매듭 지으십시오.
덕분에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나름대로 즐겁네요. 여러분의 진짜 깊은 속마음은 일기장에 쓰거나 신과 나누거나 정말로 검증된 극소수의 사람과만 나누십시오. 침묵으로 내면을 지키는 사람만이 세상의 풍파에 함부로 흔들리지 않는 품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과거의 실수를 묻는 질문입니다. 초면이나 모임 자리에서 분위기에 취해 혹은 나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야 라며 겸손해 보이고 싶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왕년에 개모임 돈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한테 속아서 몇 천만 원을 날렸어. 내 눈이 그렇게 어두웠지. 자식한테 사업 자금 빌려준다고 했다가 집까지 날릴 뻔했잖아. 내가 젊었을 때 마음 약해져서 이런저런 못할 짓을 했지. 당사자는 이것을 인생의 교훈이나 솔직함이라고 생각하며 무용담처럼 말합니다. 심지어 저도 이런 실수를 해봤으니 우리 더 가깝지 않냐는 심리도 작용하죠. 하지만 듣는 사람은 상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말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은 지혜로운 선배로 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상대를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문제가 있었던 사람으로 낙인 찍습니다. 내 스스로 깎아내린 그 이미지는 이튿날이 되어도 상대방의 머릿속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뢰 연구의 부정성 편향에 따르면 사람의 뇌는 긍정적 정보보다 부정적 정보를 10배 더 강렬하게 기억하고 중요하게 처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10가지의 성공과 덕망이 있어도 여러분 입으로 고백한 과거의 치명적 실수 한 가지가 그 모든 장점을 덮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를 뿔 효과라고도 합니다. 하나의 부정적 특성이 그 사람의 전체적 평가를 깎아버리는 것이죠. 굳이 스스로 자신의 흑역사를 꺼내서 남들이 무시할 만한 명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까요? 이건 솔직함이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긴 유배 생활 동안 지난날의 정치적 실패와 억울함으로 괴로워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과거를 한탄하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탓하지 않으며 다가올 일은 쫓지 않는다. 오직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나 자신뿐이다. 허물이 있었다면 고치면 그만이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면 된다. 그것을 남에게 말하여 구차하게 동정을 구하거나 변명하지 마라. 당당하게 오늘을 사는 모습이 최고의 대답이다. 선생님은 그렇게 과거의 실수에 매몰되지 않고 500여 권의 책을 집필하며 현재에 집중하셨습니다. 그 결과 선생님은 우리에게 유배자가 아니라 위대한 스승으로 남으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과거를 물어보거나 후회되는 일을 묻는다면 구구절절한 사연 대신 현재의 단단함을 보여주십시오. 다 지난 일이에요. 후회할 시간에 오늘 하루를 더 값지게 살려고 합니다. 과거보다는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과의 시간이 더 중요하죠. 과거의 진흙탕에서 뒹구는 모습이 아니라 흙을 털고 일어선 의연한 모습만이 타인의 존경과 존중을 불러일으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혹시 마음 한구석에 이런 걱정이 드시진 않나요? 그럼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 꾹 다물고 살라는 건가? 그러다 친구들이 정 없다고 다 떠나면 어쩌지? 하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무조건 입을 닫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소통이 없는 관계는 고인 물처럼 썩기 마련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구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가 나 자신을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단단한 방패였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남에게 나를 향기롭게 드러내는 아름다운 꽃과 같은 대화법입니다. 존중받는 어른은 입을 닫아야 할 때와 열어야 할 때를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질문에 활짝 입을 열어 화답해야 나의 품격이 올라갈까요? 사람들이 곁에 머물고 싶어 하는 진짜 어른들의 대화법.
그 반전의 지혜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임의 분위기를 확 바꾸는 송 여사님의 대화법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들과 모인 자리에서 서로 며느리 흉을 보고 물가 비싸다고 불평을 쏟아내며 분위기가 칙칙해질 때쯤 누군가 송 여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송 여사, 너네 사위는 좀 어때? 요즘 다들 힘들다는데 너는 별일 없어. 보통 사람 같으면 이때다 싶어 자기 신세 한탄을 시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송 여사님은 환하게 웃으며 전혀 다른 대답을 내놓습니다. 별일이 왜 없어? 오늘 이렇게 너희들 만나서 맛있는 밥 먹으니까 그게 제일 큰 별일이지. 순이야, 너 오늘 목걸이가 너무 예쁘다. 얼굴이 확 사네. 그리고 오늘 자리 잡은 총무님, 수고 많으셨어요. 덕분에 입이 호강한다. 순간 며느리 흉으로 가득 찼던 식탁의 공기가 봄바람처럼 바뀌었습니다. 친구들은 자신의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웃고 총무는 어깨를 으쓱합니다. 송 여사님은 자신의 사생활을 하나도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그 자리에 모든 사람의 호감을 사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심리학에는 자발적 특성전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내가 상대를 칭찬하거나 긍정적인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그 긍정적인 특성을 말하는 사람의 성격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이 미숙이는 참 따뜻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미숙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이 누구는 참 얄팍해라고 남을 깎아내리면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여러분을 얄팍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나의 사생활을 감추는 대신 타인의 장점과 상황에 대한 감사함을 말하십시오. 요즘 어때? 라는 질문에는 내 이야기를 하는 대신 오늘 만나니 참 반가워요. 전보다 더 좋아 보이십니다. 라고 상대를 비춰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약점은 감추면서 품격은 높이는 최고의 대화 기술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따르는 이웃이 있다. 남의 단점을 말하기보다 장점을 말하고 원망하기보다 은혜를 말하라. 험담은 새 사람을 죽인다. 말하는 자, 듣는 자, 그리고 험담의 대상자다. 그러나 칭찬과 감사는 새 사람을 모두 살린다. 입을 열어야 한다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라. 두 번째, 세속을 벗어난 우아한 대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대화의 주제에 한계가 있습니다. 돈, 건강, 자식, 이 세 가지 주제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런 질문에 아주 우아하게 딴청을 피우며 품격을 높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친구가 묻습니다. 야, 거기 아파트 값 좀 올랐냐? 요즘 뭐 재미난 일 있어? 보통은 아휴, 집값 떨어져서 죽겠어 라고 답하죠. 하지만 품격 있는 분은 이렇게 답합니다. 글쎄, 집값은 잘 모르겠고 요즘 우리 집 화단에 매화가 피었는데 아침마다 그 향기에 눈이 떠진다니까. 자네도 화분 하나 들여봐. 돈은 요즘 무슨 낙으로 살아? 라고 물으면 도서관에서 지리 여행서 읽는 재미에 빠졌어. 가보지 못한 곳들을 책으로 먼저 여행하다 보니 지금 고민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이런 대답을 들으면 상대방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순간은 멍해지지만 이내 여러분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아, 이 사람은 돈 몇 푼, 자식 자랑 같은 시시한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구나 하며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묘한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돈이나 건강 이야기는 결핍의 언어입니다. 부족함을 확인하거나 비교하게 만들죠. 하지만 취향, 자연, 예술, 독서에 대한 이야기는 충만함의 언어입니다. 자신만의 확고한 취향과 내면, 세계를 가진 사람은 심리학적으로 높은 자존감과
지적 권위를 가진 것으로 비춰집니다. 명품 가방을 든 사람보다 자신만의 사색과 취향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훨씬 더 여유롭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이유입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척박한 유배지에서도 차를 마시고 시를 쓰고 정원을 가꾸며 스스로의 품격을 지키셨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재물로 즐거움을 삼으려 하니 늘 목마르고 지혜로운 자는 자연과 학문으로 즐거움을 삼으려 하니 늘 넉넉하다. 세상의 시끄러움에 부하 내동하지 말고 너만의 고요한 정원을 가꾸어라. 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을 알고 차 한 잔의 깊이를 아는 것이야말로 늙어가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다. 여러분, 누군가 요즘 뭐해? 라고 묻는다면 자식 자랑이나 돈 이야기 대신 여러분이 발견한 소소한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요즘은 아침에 산책하며 듣는 새소리가 참 좋더라. 요새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마음이 참 맑아지더라고. 이런 대답이야말로 여러분이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 과거가 아닌 미래와 현재의 대답입니다. 모임에서 사람들을 지루하게 만드는 사람과 반대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사람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두 사람의 차이는 사용하는 말의 시제가 다르다는 겁니다. 지루한 사람은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하며 과거의 말을 사용합니다. 반면 존경받는 사람은 미래와 현재의 말들을 사용합니다. 누군가 어르신, 요즘 심심하지 않으세요? 소일거리라도 있으세요? 라고 무시하듯 물을 때 이분들은 눈을 반짝이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심심할 틈이 어딨나. 요즘 내가 유튜브로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거든. 오늘도 한자 더 써보려고. 요즘 나의 낙이야. 이 대답을 듣는 순간 상대방은 여러분을 꿈이 있는 청년으로 다시 보게 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로 증명해 보이는 순간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부릅니다. 지능이나 능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노력하면 계속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태도를 말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생명력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체된 물과 같아서 이끼가 끼지만 배움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늘 맑고 신선합니다. 여러분이 나 요즘 이거 배우네 라고 말하는 순간 타인의 눈은 여러분을 돌봐줘야 할 사람에서 존경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재분류하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책을 놓지 않으시며 유배가 풀려 고향에 돌아온 뒤에도 매일 새로운 것을 익히셨습니다. 선생님은 공부의 즐거움에 대해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늙어서 하는 공부야말로 진정한 공부다. 젊어서는 출세를 위해 공부하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 책을 읽지만 늙어서는 오직 나 자신을 위해 공부하기 때문이다. 오늘 한 글자를 배우면 어제보다 한 뼘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니 이 기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는가? 몸은 늙어가도 정신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면 그를 어찌 늙은이라 부르겠는가? 배움 앞에서는 누구나 청춘입니다. 누군가 근황을 묻는다면 아픈 이야기나 자식 자랑 대신 여러분이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배움에 대해 말해 보십시오. 요즘 손녀랑 같이 뜨개질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실이 엉키면 웃기기도 하고 참 재밌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무언가를 배우려 애쓰는 여러분의 그 열정적인 모습 자체가 후배들에게는 가장 큰 가르침이자 아름다운 풍경이 됩니다. 나는 아직도 잘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그 말이 여러분을 영원히 늙지 않는 현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답하면 안 되는 4가지 질문에 대해 깊이 나눠보았습니다. 이 질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모두 나의 약점이 되고 평가가 되고 소문이 되는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이 질문들에 조용히 침묵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례하고 위험한 세상으로부터 소중한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를 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모두 대답할 의무가 없는 질문이란 것입니다. 질문에 성실히 대답하는 것이 항상 예의는 아닙니다. 때로는 경솔함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예의는 자신의 존엄을 지키며 타인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말을 아낄 때 여러분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깊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곤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무방비하게 대답하던 습관을 버리고 그저 빙그레 웃으며 침묵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잘 모르겠네요 하며 허허 웃어넘기는 그 여유 속에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어른의 품격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이 무거워질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더욱 가볍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오늘의 지혜가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이야기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